우리는 흔히 빛의 속도를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고 말합니다.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이나 도는 엄청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절반만 맞습니다. 빛의 속도가 특별한 이유는 빠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주가 움직임을 판단하는 기준선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주는 모든 움직임을 판단할 때 빛의 속도를 기준선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물체가 얼마나 빠른지,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공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산할 때 항상 이 속도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는 단순한 기록용 숫자가 아니라 우주가 스스로 정해놓은 규칙의 중심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속도를 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차 안에서 공을 던질 때와 밖에서 그 장면을 볼 때 공의 속도가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빛만은 다릅니다. 누가 보든 어디서 보든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든 빛의 속도는 항상 같게 측정됩니다. 이 특이한 성질 때문에 빛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재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주는 어떤 물체든 원하는 만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열어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정보와 움직임이 전달될 수 있는 최대 속도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고 시간과 공간은 그 한계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그 최대 속도가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빛보다 느리게 움직일 때는 시간과 거리의 규칙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변화가 시작됩니다. 물체가 빨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시간은 느려지고 이동 방향의 길이는 짧아지는 방식으로 규칙 자체가 조정됩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는 넘어야 할 기록이 아니라 우주가 시간과 공간을 계산하는 기준선이 됩니다. 이 때문에 빛의 속도는 벽처럼 서 있는 장벽이 아니고 넘어야 할 목표도 아닙니다. 빛의 속도는 우주가 그 이상을 허용하지 않도록 만든 기준선입니다. 자동차의 최고 속도 제한처럼 인위적으로 정해진 속도가 아니라 공간과 시간이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경계입니다. 만약 어떤 물체가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는 먼저와 나중의 구분이 흔들립니다. 원인보다 결과가 앞설 수 있고 도착보다 출발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주는 이런 혼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로서 빛의 속도를 고정해 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빛의 속도를 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속도를 넘는 순간 우주가 더 이상 우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경계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를 넘지 못하는 이유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문제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물체 자체가 더 이상 같은 상태로 남아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주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게 단순히 더 빨리 가라고 허락하지 않고 대신 그 물체의 시간과 길이 그리고 상태를 바꾸어 버립니다. 먼저 시간을 보겠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이것은 상상이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관측된 현상입니다.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의 시계는 지상에 있는 시계보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히 더 느리게 갑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간은 늘어지고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그 늘어짐은 극단적으로 커집니다. 만약 빛의 속도에 도달한다면 그 물체의 시간은 사실상 멈춘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멈춘 상태에서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려면 시간이 흘러야 하는데 시간이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가속도, 즉 더 빨라지는 과정이 불가능해집니다. 빛이 늘 같은 속도로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빛의 시간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느려지지도 빨라지지도 않습니다. 다음은 몸, 정확히 말하면 질량과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물체를 더 빠르게 만들려면 에너지를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속도가 빨라질수록 넣은 에너지는 속도를 올리는 데 쓰이기보다 물체의 에너지 상태 자체를 키우는 쪽으로 바뀝니다. 외부에서 보면 그 물체는 점점 무거워지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실제로 손에 쥔 무게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움직이기 어려워지는 정도는 분명히 커집니다. 이 실험은 고속 입자 실험에서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입자를 계속 밀어 에너지를 공급해도 어느 순간부터는 속도 증가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에너지 수치만 계속 커집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같은 속도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결국 빛의 속도에 도달하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현실의 우주에서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속도가 빨라질수록 일어나는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시간은 느려지고 물체는 더 움직이기 어려워지며 에너지는 끝없이 더 필요해집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빛의 속도는 도달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다가갈수록 더 멀어지는 경계가 됩니다. 빛의 속도가 특별한 이유는 빛이 아주 빠른 물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빛에는 질량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 하나가 우주에서 허용되는 움직임의 한계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질량이 있는 물체는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으며 속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대신 그 대가로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속도가 커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그 요구량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결국 질량을 가진 물체는 빛의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에너지의 벽에 가로막힙니다. 반대로 빛은 출발부터 다릅니다. 빛은 정지 상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질량이 없는 존재는 가만히 머무를 수 없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주가 허락한 최대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 속도가 바로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 우리가 말하는 빛의 속도입니다. 빛은 이 속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빛의 속도는 단순히 빛만의 성질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 자체의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공간과 시간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선이 바로 이 속도입니다. 우주에서 어떤 신호도 이 속도를 넘어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지켜집니다. 만약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면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나타나는 상황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주는 물리법칙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는 빠르다는 의미보다 우주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최대 한계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소리의 속도가 공기의 성질로 정해지듯 빛의 속도는 진공이라는 우주의 기본 무대에서 정해진 한계입니다. 공기가 없다면 소리가 사라지듯 이 한계를 넘는 움직임은 우주의 구조 안에서 정의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관측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도 멈춰있는 사람도 누구나 빛을 같은 속도로 측정합니다. 이 이상한 성질 때문에 공간은 늘어나고 시간은 줄어들며 서로 다른 관측자가 같은 현실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빛의 속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는 하나의 일관된 모습으로 유지됩니다.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커다란 한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이 한계를 부수기보다 피해서 가는 방법을 선택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빨리 가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도착하는가입니다. 먼저 시간의 방향에서 해답이 나옵니다. 물체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이런 현상은 실제로 확인되었습니다. 인공위성에 실린 시계는 지상의 시계보다 미세하게 다른 속도로 흐르며 이를 계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GPS는 정확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람이 빛의 속도에 아주 가깝게 움직일 수 있다면 외부 세계에서는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사람에게는 몇 년만 흐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목적지에 빨리 도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간을 다르게 사용했을 뿐 속도를 넘은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공간 자체를 다루는 발상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공간은 고정된 무대가 아니라 늘어나고 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을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먼 두 지점을 직접 가로지르는 대신 공간을 접거나 줄이는 방식이 상상 가능합니다. 흔히 웜홀이라고 불리는 개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웜홀은 이론적으로는 허용되지만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극단적이어서 아직 현실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이 방식도 빛의 속도를 넘는 이동이 아니라 거리 자체를 바꾸는 사고라는 것입니다. 우주 탐사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방식은 훨씬 현실적입니다. 탐사선은 직선으로 빠르게 날아가기보다 행성의 중력을 이용하여 방향과 속도를 바꿉니다. 이를 중력 도움 비행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을 쓰면 연료를 거의 쓰지 않고도 태양계 바깥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경로 설계입니다. 정보 전달 역시 같은 원리를 따릅니다. 우리는 빛보다 빠르게 신호를 보낼 수 없지만 대신 신호를 더 효율적으로 보내고 더 정확히 해석합니다.
전파, 레이저, 그리고 중계 위성은 모두 이 한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을 찾은 결과입니다. 우주는 느리지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소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넘어야 할 벽이 아니라 우주가 허락한 질서의 경계선입니다. 그 선을 무너뜨리려 할수록 모순이 생기고 그 선을 이해할수록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아직 별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없지만 이미 속도를 포기하는 대신 시간, 공간, 그리고 경로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주에서 가장 멀리 보이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 별은 얼마나 멀리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밤하늘은 가까운 것과 먼 것이 섞여 있지만 인간의 눈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밝으면 가까워 보이고 어두우면 멀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주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별은 밝아 보여도 수천 광년 떨어져 있고 어떤 별은 어두워 보여도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인간이 망원경 없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가장 먼 대상은 별이 아니라 은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구로부터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숫자는 상상이 잘 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빛은 250만 년 전에 출발한 빛, 즉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은 인간이 아직 도구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시대에 출발한 빛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우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우주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까운 것은 몇 초 전의 모습이고 먼 것은 수백만 년 전, 수억 년 전의 모습입니다. 하늘을 본다는 행위 자체가 시간여행이며 다만 그 시간의 깊이가 다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주는 인간의 눈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못 보는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빛을 모으기 위한 장치, 더 약한 빛을 감지하기 위한 장치, 그리고 더 먼 과거를 보기 위한 장치가 필요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망원경입니다. 망원경이 등장하면서 가장 멀리 보이는 것의 기준은 완전히 바뀝니다. 눈으로 보던 우주에서 기계로 관측하는 우주로 넘어가면서 거리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기준은 시력이 아니라 감지 능력이 됩니다. 얼마나 약한 빛을 잡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오래된 빛을 기록할 수 있는가가 새로운 한계가 됩니다. 이 순간부터 우주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기록이 됩니다. 멀리 본다는 것은 더 오래된 우주를 본다는 뜻이 되고 거리의 개념은 시간의 깊이로 바뀝니다. 인간이 보게 되는 것은 더 먼 곳이 아니라 더 오래된 과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더 멀리 볼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더 오래된 우주를 볼 수 있는가로 바뀝니다.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가장 멀리 보이는 것은 더 이상 별이나 은하가 아니라 우주의 시작을 향한 관측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를 넘어서부터는 인간의 눈이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 지점부터 우주는 어둡기 때문이 아니라 빛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천체에서 나온 빛은 이동하는 동안 사방으로 퍼지고 지구에 도착할 때쯤이면 눈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수준까지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 대신 빛을 모으는 장치를 만들었고 그 장치가 바로 망원경입니다. 망원경의 핵심 역할은 멀리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기능은 아주 약한 빛을 오래 모으는 것입니다. 눈은 한순간에 들어오는 빛만 느끼지만 망원경은 몇 분, 몇 시간 동안 같은 방향의 빛을 계속 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인간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은하들을 관측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식으로 처음 확인된 먼 은하들은 수천만 광년, 수억 광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가장 멀리 보이는 것의 기준은 급격히 멀어집니다. 더 이상 은하 하나가 특별한 대상이 아니라 은하 자체가 셀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늘의 어두운 부분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빛이 약해서 보이지 않던 은하들로 가득 찬 영역이었습니다. 망원경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관측되는 대상은 더 멀어졌고 동시에 더 과거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 10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본다는 것은 그 은하가 10억 년 전 모습으로 존재하던 순간을 본다는 뜻입니다.
망원경은 공간을 넘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록 장치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가까운 은하들은 비교적 또렷한 모양을 유지하지만 아주 먼 은하들은 형태가 불완전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선 구조가 흐릿하거나 덩어리처럼 뭉쳐 보이거나 찢어진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이것은 관측 오류가 아니라 그 은하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먼 우주로 갈수록 우주는 덜 정돈된 상태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색입니다. 아주 먼 은하일수록 붉게 보입니다. 이는 은하가 빨갛게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주가 팽창하면서 빛의 파장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적색 편이라고 부르며 쉽게 말해 빛이 늘어나며 색이 붉은 쪽으로 밀린 상태입니다. 적색 편이가 클수록 그 은하는 더 멀고 더 오래된 과거에 해당합니다. 망원경은 이제 단순히 얼마나 멀리 있는가를 보는 도구가 아니라 우주가 어떤 순서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도구가 됩니다. 가까운 곳에서는 완성된 은하가 보이고 먼 곳으로 갈수록 조립 중인 은하가 보이며 더 멀어지면 은하라는 형태조차 분명하지 않은 빛의 덩어리가 나타납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가장 멀리 보이는 것은 더 이상 특정 천체 하나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대신 은하가 처음 만들어지던 시점이 관측의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결국 별이나 은하가 아닌 전혀 다른 대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주에 아직 구조가 생기기 전 빛 자체가 남긴 흔적이 관측의 끝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은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져도 은하가 존재하기 전의 우주는 은하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시기에는 아직 별도 은하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주는 완전히 어두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 시절에도 빛은 존재했고 그 빛은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우주 전체에 남아 있습니다. 우주가 태어난 직후 온도는 상상을 넘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모든 것이 뜨겁고 빽빽하게 모여 있어 빛조차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빛은 주변의 입자들과 계속 부딪히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우주는 마치 안개 속으로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는 빛이 갇혀있던 시기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우주는 팽창했고 온도는 점점 내려갔습니다.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는 중요한 변화를 맞습니다. 온도가 충분히 낮아지면서 전자와 원자핵이 결합하여 안정된 원자가 만들어졌고 그 순간부터 빛은 더 이상 방해받지 않고 우주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우주 전체에 퍼져나간 빛이 바로 우리가 지금 관측하는 가장 오래된 빛입니다. 이 빛은 특정한 별이나 은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가 한 번에 빛을 내며 남기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한 방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어느 쪽을 보아도 거의 같은 성질로 관측됩니다. 지금의 망원경으로 이 빛을 바라보면 우주는 마치 아주 먼 벽처럼 보이며 그 벽에는 미세한 온도 차이가 얼룩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 빛은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닙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는 동안 빛의 파장은 늘어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파 영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오히려 관측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빛의 성질을 정밀하게 측정하면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했는지, 어떤 밀도로 시작했는지, 그리고 물질이 어디에 조금 더 모여 있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세한 흔적 속에는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은하가 만들어질 자리, 그리고 별이 태어날 지역의 씨앗이 이 빛의 얼룩 안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즉, 은하가 생기기 전에 우주는 이미 은하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구조는 이 초기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주가 처음 투명해진 순간이 관측의 끝이 됩니다. 그 너머에는 빛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망원경으로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우주 구조의 경계입니다. 하지만 이 경계는 끝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보는 여기서 멈추지만 우주의 팽창은 계속되고 있고 그 팽창은 또 다른 종류의 보이지 않는 한계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빛이 존재하더라도 영원히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이 무엇인지가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우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빛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빛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는 정지된 공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팽창은 단순히 은하들이 움직이는 현상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커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사실이 가장 멀리 보이는 것에 또 하나의 분명한 경계를 만듭니다. 아주 먼 은하에서 나온 빛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이동하는 동안 빛이 지나가는 공간 자체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어떤 거리에서는 빛이 앞으로 나아가도 공간이 늘어나는 속도를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 지점 너머에서 출발한 빛은 방향이 맞아도 결국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이 계속 늘어나는 움직이는 통로비를 걷는 상황을 떠올리면 됩니다. 걷는 속도가 바닥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빠르면 앞으로 나아가지만 바닥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면 아무리 걸어도 제자리이거나 점점 멀어집니다. 우주에서는 이 바닥이 공간이고 걷는 것이 빛의 이동입니다. 이로 인해 우주에는 두 가지 경계가 생깁니다. 하나는 이미 빛이 도달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빛이 존재하지만 영원히 도착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이 두 영역을 가르는 선이 바로 관측의 실제 한계입니다. 기술이 부족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합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는 일정하지 않고 최근 수십억 년 동안은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가속 팽창 때문에 지금은 보이던 일부 은하들도 아주 먼 미래에는 점점 희미해지며 관측 범위 밖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은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더 이상 우리에게 도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가장 멀리 보이는 것을 고정된 숫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의 한계와 먼 미래의 한계는 다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관측 가능한 영역은 하나의 섬처럼 고립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우리 주변에 몇몇 은하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관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우주에서 가장 멀리 보이는 것은 단순히 거리가 아니라 도달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어떤 빛은 이미 지나왔고 어떤 빛은 지금 오고 있으며 어떤 빛은 처음부터 도착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구분이 만들어내는 경계가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우주의 현실적인 끝입니다. 우주의 팽창은 멈추지 않고 최근 수십억 년 동안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가속 팽창 때문에 지금은 간신히 도달하고 있는 빛도 언젠가는 더 이상 도착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우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보이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덜 보이는 곳으로 바뀝니다. 우주는 끝없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넓은 하늘은 우주가 한때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넓은 모습에 가깝습니다.